자, 우리 2주 지나서 많이 까먹었죠? 까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매번 수업 시작할 때마다 보죠. 이 그림이 아주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번 학기 이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품 설계 단계. 제품 설계 단계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기반해서 제품 특성치, 품질 특성치에 대한 타겟값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저 프로젝트도 하고 QFD 프로젝트 했죠. 그래서 어떤 프로덕트 피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품질 특성치죠. 제품의 스펙, 제품의 어떤 품질 특성치에 대한 타겟값하고 그다음에 포용 가능한 범위, LSL, USL을 정했죠. 자, 그러면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타겟이 있고 품질 특성치가 여러 개 되죠. 각 품질 특성치에 대해서 타겟이 있겠고 USL, LSL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공정 분석입니다. 여기 이제 타겟이 있을 거고 LSL, USL이 나오니까요. 2단계를 거치면 결과물이 이 구체적인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공정을 평가해서 지금 공정으로 봤을 때 대부분 이 타겟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 아주 우수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면 LSL을 많이 벗어나죠. 그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면 좋은 거고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CP, CPK 그리고 공간 산포가 있으면 PPPPK까지 계산을 하죠. 그래서 현재 공정을 평가를 해서 공정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 실험 계획법. 실험 계획법은 뭐죠? 이렇게 되어 있는 공정을 이런 분포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액션이 있죠. 이렇게 평균을 옮겨줘야 되죠. 평균을 옮겨줘야 되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 하나는 이 산포가 아주 크죠, 지금. 들쑥날쑥한 산포를 균일하게 만들어서 산포를 안정화시켜야 돼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주고, 산포를 줄여주고. 자, 이 두 가지 목적이 실험 계획법입니다. 실험 계획법이고,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평균 이동시키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팩토리얼 디자인을 했었죠. 아노바 이런 분석을 해서 우리가 평균을 옮기는 실험 계획법에 대해서 이론 배치법, 이론 배치법 했었죠. 두 개념이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뭐죠? 산포를 줄이는 거죠. 산포를 줄이는 거잖아요. 우리 산포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시그마로 표현하죠. 시그마로 표현. 여기도 시그마인데. 이 산포를 어떻게 줄이냐?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라미터 디자인, 강건 설계 개념을 다뤘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 시그마도 결국 어떤 X의 함수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전통적인 실험 계획법 할 때는 어때요? Y가 U,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이 시그마가 상수예요. 상수였죠. 이 뮤는 X에 따라 바뀌죠. 바뀌는데 이 시그마는 우리가 상수로 생각을 했어요. 기존의 전통적인 실험 계획법은. 근데 다고치 메소드는 뭐냐? 이게 시그마가 이 산포가 내가 X를 어떤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 시그마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마가 최소가 되는 X를 찾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봤었는데 조금만 더 다시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실험 계획법, 우리가 기존에 이론 배치법, 이원 배치법 했을 때 보면 이런 그래프 하죠. 여기 인자가 두 개가 있죠. 기발유 완수가 있고, 첫 번째 인자는 수준이 2수준이고, 두 번째 인자는 첨가비가 3개, 3수준이에요. 그래서 총 6가지 조합이 나오죠. 6가지 조합에서 두 번씩 반복 실험했어요. 반복 실험에서
주행거리를 측정을 한 건데, 주행거리가 이제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가장 좋은가 보세요. 여기가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첨가제하고 휘발유를 바꿨을 때, 특히 첨가제와 휘발유 2, 이 조건에서 주행거리가 가장 좋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이거를 쓰고 있었으면 이쪽으로 세팅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행거리가 올라간다. 근데 이 올라가는 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통계적인 테스트를 아노바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평균이 약 340이었죠. 근데 세팅을 이 세팅에서 X를 이렇게 바꿔주면 타겟으로 간다. 평균이 올라간다. 평균을 바꿔주는 최적화하는 이제 기법이 기존의 전통적인 실험 계획법이었다. 이제 강건 설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3포를 줄이는 개념이라고 있습니다. 3포를 줄이는데, 이 3포가 자본민자들의 유형이 파이브의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자본민자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3포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본민자들. 맨, 머신, 머티리얼, 메저, 메소드,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3포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강건 설계는 뭐예요? 3포 최소화가 최고 목적이고, 가장 주된 목적이고, 3포를 개선하는 건데, 자본민자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Y가 잡음의 영향을 받죠. 잡음의 영향을 받는데,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잡음 자체를 없애느냐, 아니면 잡음이 있더라도 잡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거냐.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거예요. 다구치는 뭐를 선택했냐면 잡음 자체를 줄이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잡음 자체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인자예요. 인자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잡음 자체를 줄이는 게. 환경적인 요소들을 내가 컨트롤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잡음이 있는 그대로 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신 내 공정이 잡음에 둔감하도록, 잡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를 하겠다. 그런 개념들이 여러 사례들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우리가 골프클럽 이야기를 했어요. 골프클럽 할 때 골프 채를 휘둘러서 이제 공을 맞춰야 되는데, 매번 골프채 정중간에 공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스 타겟이 발생을 하는데, 이 미스 타겟이 잡음인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미스 타겟이 발생하는 부분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스 타겟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는 거고, 그건 내 실력이니까. 대신 골프채를 로버스트하게 만드는, 그 미스 타겟의 로버스트하게, 미스 타겟이 발생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공이 날아가게 하는 게 로버스트의 개념이죠. 다음 어떤 디지털 카메라 사례. 디지털 카메라가 아주 주위 환경, 또 모래에 아주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잡음을 없애려면 모래 폭풍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죠. 모래가 없는 환경으로 가서 이제 작동을 시키는 게 잡음을 없애는 건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래가 있더라도 모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계를 한다. 강건 설계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자, 옥수수 사례. 이 옥수수를 키웠더니 주위에 잡초가 아주 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잡음을 없애려면 그 잡초를 죽이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잡음은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대신 내 옥수수가 잡초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공생할 수 있는 걸로 품종 개량을 하는 거죠. 그게 또 강건 설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일 제조 사례에서 어떤 가마에 타일을 붓는데, 이 가마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가마 안에 내부 온도가 불균일 한 거예요. 특정 부분은 온도가 뜨겁고 특정 부분은 온도가 낮고, 그런 가마 내부의 온도 불균일 때문에 타일이 제대로 구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잡음 자체
자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가마 안의 온도가 균일하게 되도록 새로운 가마를 사야 되는 거죠. 그게 잡음을 없애는 전략이에요. 근데 그게 비싸다. 비싸가지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고. 그래서 가마 안의 온도가 불균일한 부분은 잡음이니까 내가 내버려둘 때 대신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타일이 잘 굽힐 수 있도록 타일의 조선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열 전파가 잘 되도록 하는 거죠. 혼합지를 변경시켜줘가지고 온도가 내부에 불균을 하더라도 일정한 품질로 잘 굽히도록 혼합기를 바꿔줍니다. 그런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죠. SN 레이쇼를 우리가 SN 레이쇼가 그 분산에 대한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주고 잡은 두 가지가 다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시그널에 의해서 아웃풋이 바뀌는 정도하고 노이즈에 의해서 아웃풋이 바뀌는 정도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강건한 설계다라는 건 뭐냐면 이 노이즈가 있더라도 아웃풋이 안 바뀌어야 돼요. 대신 시그널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인자니까 시그널이 바뀌면 아웃풋이 바뀌는 게 맞는데 노이즈는 발생하더라도 아웃풋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우리가 정량하는 데 쓰는 게 있어요. 잡음이 산출물에 전달되는 힘, 신호 입력이 산출물에 전달되는 힘. 우리가 평균은 분모로 분자로 들어가고 산포가 이 노이즈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SN 레이쇼를 구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제조 사례 연구를 봤었죠. 그 다구치 방법론은 어느 방법론이든 이런 류의 실험 계획 디자인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여기는 이너 어레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말로 내측 배열이라고 있어요. 내측 배열이고 여기 인자들에 대한 저항, 인자들, 내가 컨트롤하는 인자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네 가지 인자가 있었죠. 네 가지 인자들에 대해서 9가지 조건을 구성을 한 거예요. 9가지 조건. 아까 사례에서 원래는 인자별로 지금 3가지 수준이 있죠. 그래서 총 81개의 실험 조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할 수 없으니까 9개를 1분만 가져온 거예요. 9가지 실험 조건에서 8번 반복 실험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반복 실험한 거죠. 그러니까 반복 실험하는데 그냥 반복 실험하는 게 아니라 EFG는 작업인자라고 있어요. 작업인자들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념해야 되는 게 작업인자는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실제 제작, 생산 환경, 작업 환경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작업인자가 컨트롤 가능하지 않아요. 컨트롤 불가능한데 이 작업인자들의 영향을 좀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특정한 실험 환경을 구축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작업인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작업 현장에서는 불가능하고 특정한 실험 환경을 구성한 거예요. 구성을 해서 작업인자들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8번 반복 실험을 그때마다 작업인자들의 수준이 다르죠. 쭉 8번 반복 실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강건하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인자들이 바뀌더라도 값이 일정하게 나오면 강건한 거죠. 그런 조건들을 찾는 게 이제 SN 레이쇼가 보거든요. SN 레이쇼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Y 자체만, Y 분수만 가지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최적 조건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최적 조건들 SN 레이쇼 관점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평균 관점에서도 보고 SN 레이쇼 관점에서 가장 좋은 조건 그 다음에 이 평균 관점에서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찾고 그 다음에 최종 결론은 비용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다구치 방법은 이 산포를 줄여야 된다는 개념 정파가 가장 큰 기여점입니다.
전통적인 실험 기법 하시는 분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통계적인 기반이 미약하다. 여러분 아까 최저평균 결정할 때 어떤 통계 분포라든지 통계적인 테스트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전혀 없고 단순히 SMA식으로 가장 높은 조건으로 찾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교호작용을 철저하게 무시를 했어요. 교호작용 무시했다는 게 뭐냐면 인자 A가 가장 좋은 조건에 지금 보면 메디안이죠. 그래서 메디안을 A는 그래서 메디안, 이 그래프를 보고 메디안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호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교호작용은 시험 문제도 나왔죠. 다른 인자 수준에 따라 인자들이 주는 영향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보면 A라는 인자는 여기에요. 근데 A라는 인자가 B, C, D 나머지 인자가 어떤 조건을 가지느냐에 따라 이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이거 다 분들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B, C, D가 다른 조건이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교호작용을 무시하고 그냥 이 그래프만 이렇게 가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기반이 조금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취약하다. 그래서 90년대에 나온 이 연구가 다고치 방법론의 개념을 살리되, 취지를 살리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쌍대 반응의 최적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 기법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공정 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선포도 계산하고 평균도 계산해서 공정 확보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대량 생산할 준비가 되니까 이런 모양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만 더 체크할 게 있어요. 뭐냐? 측정 시스템 분석인데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공정을 진행하고 나서 측정기로 읽은 값이죠. 계측값이에요. 계측값. 어떤 공정을 진행하고 계측 설명을 읽어드리는 값이에요. 근데 이 계측값이 과연 믿을만 하냐를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측정 시스템 분석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공정 개발할 때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로 보면 반도체가 이제 새로운 공정이 나올 때마다 이 측정이 정확하냐, 측정기가 읽어드리는 값을 믿을 만하냐,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단위가 어떻게 되죠? 나노미터라고 들어봤어요. 나노미터. 요즘 대기 중에 초미세는 많이 나와요. 너무 중국한테 피해를 많이 받는 걸 너무 싫어요. 아무튼 불행해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sun거 제대로 보시는 거죠. 어릴 때 우리 애들 그런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참 공기조차 마음대로 습득해주는데 마스크 잘 쓰고 다니세요. 뭐냐면 초미세먼지가 단위가 나노미터 뭐 이렇게 되죠. 마이크로미터 이런데 눈으로는 당연히 볼 수 없고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작은 단위예요. 반도체 공정의 단위가 이제 그 나노미터예요. 10의 마이너스 미터. 그 아주 작은 미세한 단위까지 정확하게 필요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나노, 요즘 12나노, 10나노 이러는데 20나노 공정을 진행할 때 20나노 정도의 회로 선폭을 잴 수 있도록 계측기가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정이 더 미세화돼가지고 12나노, 10나노 되면 20나노 때 그 계측기가 못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수많은 실험을 해서 이 10나노, 20나노를 10나노대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공정 계측기를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정이 나오면 공정 계측기도 같이 튜닝을 해줘야 돼요.
공정에서도 또 측정 시스템을 했어요. 왜냐? 그래서 공정 개발했을 때 맞춰가지고 측정기를 잘 튜닝을 해놨어요. 튜닝을 해놨는데 이게 대량 생산하면서도 계속 쓰이죠. 공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계속 읽어드려야 되니까. 근데 관리를 안 해주면 어느 순간 또 틀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또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측정 시스템 분석은 이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측정 시스템의 개념은 아주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측정 데이터를 얻는 데 투입되는 모든 물적 자원을 지칭하는 개념이고, 물론 측정 설비가 제일 중요하죠. 측정 설비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 설비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측정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느냐, 측정 순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측정하냐, 측정 재료,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느냐, 이런 개념들을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측정 공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제가 그 반도체 단에 설명할 때 하나의 칩이 완성되기까지는 실리콘으로 된 웨이퍼를 수백 가지 공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 수백 가지 공정을 그러니까 웨이퍼에다가 피 쏘이고 닦아내고 깎아내고 다시 닦아내고 갈아내고 이런 과정들을 수백 가지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수백 가지 공정을 다 거치고 나면 마지막에 웨이퍼 위에 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수백 가지 공정이 있는데 각 공정을 진행했을 때마다 제대로 됐을까를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공정 시퀀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P라는 코드를 써요. P는 프로덕션이에요. 실제로 웨이퍼를 가공하는 공정, 깎아내거나 빗을 쏘거나 가공하는 공정인데, 그 다음에 항상 이 M이라는 공정, 이 M은 메저예요. 약자예요. 이 P001이라는 공정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측정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생산 공정이 진행되고, 보통 원본 1:1 매칭이에요. 하나 공정 진행되면 바로 다시 계측을 하고, 근데 반드시 계측이 필요하지 않은 공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 공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이 공정을 한꺼번에 측정하는 이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검사 공정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검사 공정, 측정 공정 일단 다 비슷한 개념인데, 반도체에서만 좀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측정 공정은 뭐냐면 어떤 길이나 무게나 이런 것들을 재는 공정이에요. 어떤 정량적인 수치를 하는 검사 공정은 뭐냐? 어떤 현미경으로 가가지고 어떤 불량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구경 중에 먼지 하나가 떨어졌느냐, 그럼 먼지가 떨어진 게 없느냐, 회로가 파손된 게 없느냐, 검사를 측정하고 검사하고 구분해서 합니다. 근데 이 수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측정 시스템 분석을 보면 측정값에 숨어있는 원지를 구조를 잘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값은 측정값이에요. 측정값. 그러니까 측정기를 읽은 값이죠. 측정값은 참값하고 측정 오차의 합이에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각자 다 몸무게가 있죠. 몸무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몸무게는 참값이 아니라 측정값이에요. 여러분들 저울에 여러분 몸무게 달아가지고 그 저울을 보고 내 몸무게가 이렇게 몇 킬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접하는 데이터들은 전부 측정값이에요. 그래서 측정 오차가 없다고 믿는 거죠. 측정 못하고 없다라고 믿고 그냥 측정값 있고 참값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저울이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실제로는 측정 오차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정교한 저울이라도 측정 오차 있기 마련이에요. 그 정도의 차이지
0.0001g 차이 날 수 있죠. 저울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모두 측정값이다. 그리고 몸무게를 키도 마찬가지고 차값에다가 측정 오차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확률 분포로 볼 수 있는데 측정값이 지금 우리가 계속 Y로 왔었죠. 우리가 이번 공동 능력 분석하고 뭐 실험 계획할 때 Y를 내가 또 측정값이죠. 측정값의 분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분포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참값도 분포가 있어요. 참값도 분포가 있는데 여기다가 측정 오차가 이제 더해진 거죠. 측정 오차에 대한 분포도 있는 거예요. 측정 오차가 발생하는 요인은 아주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것도 크게 저 5M1E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측정기는 머신에 대한 거죠. 머신이 머신을 구성한 여러 요소들, 고정장치, 머신, 계측기에 들어가는 부속품하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측정하는 사람, 이 측정기를 운영하는 사람도 그때마다 좀 컨디션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서 오는 상품, 그 다음에 측정 재료에서 오는 상품. 여기서 말하는 측정 재료는 뒤에 말하겠지만 표준 시료라는 거예요. 표준 시료. 뒤에가 붙어있습니다. 측정 방법, 그리고 어떤 측정 환경,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측정에 대한 오차를 만들어낸다. 자, 측정값의 변동을 몇 가지로 분해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측정값은 참값의 변동하고 측정 오차에 의한 변동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인허용 변동이요. 이 측정값이 3포가 발생하는 거는 원래 자체 그 제품들의 3포가 있는 거죠. 첫 번째 3포도 있고 여기서 더해져서 어떤 측정 오차에 대한 3포도 있고 이 두 가지의 합인 거예요. 그 내용이죠. 측정값이 Y가 Y에 대한 3포는 원래 참값에 대한 3포가 있으면 당연히 이게 발생을 하는 거고 측정 오차에 대한 3포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사실 다뤘었죠,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저 반도체 같은 경우, 배치 공정 같은 경우에는 참값의 변동이 국내 변동이 있고 분간 변동이 있다. 국내 변동은 그 웨이퍼 내에서 그 배치 내에서 제품들의 산포를 말하는 거고 분간 변동은 배치 간의 산포를 말하는 거죠. 시간의 평균 차이. 이 부분은 또 우리 공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고 이 부분을 읽어드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변동이죠. 자, 이 부분도 크게 정확도하고 정밀도 두 가지 경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는 평균에 대한 거예요. 정밀도는 산포에 대한 거예요. 그게 뭐냐? 정확도는 이 측정 오차의 평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이 0이면 정확도는 만족스러운 거예요. 정확도는 만족스러운 거고. 자, 이 뒤에 이 산포를 의미하는 게 정밀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다 봐줘야 돼요. 측정 오차의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측정 오차의 산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라는 거죠. 정확도는 세 가지를 보는데 하나가 편의라는 거고 하나는 직선성, 하나는 안정성 이런 개념이에요. 그 정밀도는 두 가지인데 반복성, 재현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5가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5가지 관점에서 정확도는 3가지, 정밀도 2가지를 검사를 해서 이 기준들을 다 만족을 한다. 그러면 측정 오차가 없다, 혹은 용인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측정 시스템 분석은 뭐냐면 정확도하고 정밀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정확도는 3가지.
치우침이 허용할 만한 수준인가? 치우침은 아까 말한 편의예요. 편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치우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치우침이 허용할 만한 수준인가? 치우침을 또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데, 특히 공정 규격 한계 내에서 측정 구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가라는 거고, 치우침이 공정 규격 한계 내에서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밀도는 반복성을 허용할 만한 수준인가, 재현성이 허용할 만한 수준인가, 이 5가지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정확도. 편이죠. 우리가 편이라고 하기도 하고 치우침, 영어로는 바이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값과 측정값의 평균값의 차이예요. 평균값의 차이. 참값이 있죠. 참값.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참값의 산포가 없다라고 이제 일단 봐요. 보고 왜 그러냐? 우리가 참값이 알려진 시료를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표준 시료라고 하는데, 참값이 이미 알려져 있는 시료가 있어요. 그런 시료들을 또 잘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이 참값이 이미 알려져 있는 거예요. 알려져 있는 시료인데 이 참값이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이 측정기를 읽었을 때 10이라는 숫자를 읽어내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 번 읽어보는 거죠. 10이라는 값을 가진 표준 시료를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네. 혹은 A라는 설비, B라는 설비, 설비 여러 개 바꿔가면서도 읽어보고, 측정 설비도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설비별로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설비별로 읽어드리는 값이 다를 거고, 그리고 설비가 또 반복적으로 읽었을 때 읽어드리는 값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측정 값들을 다 모아보면 이런 어떤 산포를 가진다는 거죠. 산포를 보이는데, 평균적으로 참값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게 치우침인 거예요. 평균. 우리가 보통은 참값이 알려진 표준 시료로 해서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표준 시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신공정이 개발이 되면 그런 공정을 처음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값을 가진 표준 시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값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죠. 값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 능력하고 특정 커버리지하고 상충관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넓은 커버리지를 가진 측정 장비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대신 정확도가 아주 좋은 설비는 이 커버리지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2가지가 다 완벽한 설비는 엄청 비싼 설비예요. 그러니까 넓은 다양한 값들을 다 정확하게 읽는다는 것은 사실 아주 배부른 소리라 그럴까요? 아주 고가의 장비만 이제 그런 경우고, 보통 설비들은 이 커버리지하고 이 정확도하고 상충관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경우를 나타낸 거죠. 아마 이 설비는 6이라는 값을 잘 읽도록 튜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6이라는 숫자를 넘어가는 참값에 대해서는 좀 특정 오차가 커지는 경우죠. 자, 이 경우에는 직선속이 어떻게 되나요? 측정 범위가 어떻게 되죠? 2에서 10까지 돼 있죠. 2에서 10까지 돼 있어가지고 측정 범위가 8이에요. 8이고, 그 다음에 이 편의가 어디가 가장 큰가요? 지금 보면 2에서 10이죠. 10인데 2일 때는 플러스예요. 2일 때는 플러스인데 10일 때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6일) 때 거의 정확하게 읽었죠. 6일 때 거의 정확하게 읽었고, 10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장 큰 치우침이죠. 여기가 가장 취약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최대 편의가 발생한 지점은 10이라는 표준 시료예요.
이 값을 아주 작게 읽었죠. 0.6. 이거 대략 8% 정도 되네요. 자, 대략 8% 정도 되죠. 그래서 어때요?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례가 완벽한 사례는 아니에요. 왜냐? 이 두 가지 조건은 만족을 했어요. 5개 이상 포인트를 확보를 했죠. 적어도 5가지 조건에서 측정값을 봤는데, 그리고 3회 이상 측정했죠. 지금 12번씩 측정했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만족을 했는데, 규격 한 개를 다 포함 못 시켰어요. 그래서 좀 미완성의 감정이죠. 0에서 10이니까 이 범위를 포함시켜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조금 더 일부분만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인 구간하고 10을 넘어가는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했었으면 좋았겠죠. 안정성은 조금 우리 쉬다가 합시다. 네, 안정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쉬다가 할게요. 질문 있어요? 질문. HK 측정을 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보장합니다. 예측기 측정을 한다는 게 정확하다. 그 예측기에 나온 값으로 측정을 하는데 그게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측정값은 참값하고 여기다 측정 오차가 더해진 값인데, 자, 참값을 모르면 측정 오차가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알려져 있는 경우는 언제죠? 표준 시료인, 우리가 표준 시료를 확보했으면 참값을 알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표준 시료를 내가 궁금해하는 계측기를 읽어보고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강선우 학생이 말한 부분은 표준 시료가 없는 경우예요. 표준 시료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충분히. 그럴 경우에 제가 설명드린 게 차선책으로 내가 테스트하려는 측정 설비보다 더 고가의, 더 우수한 설비로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믿는 거예요. 더 비싼 설비로 측정했으니까 참값일 거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참값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더 고성능의 설비로 찍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값을 알고 있는 시료를 우리가 표준 시료라고 하는데, 표준 시료가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없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하는 이 편이나 직선성은 단기적인 단점이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 시간대에 국한돼가지고 우리가 평균이 정확한지를 보는 거죠. 정확하게 보는데, 안정성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측정 시스템 분석이 여기 2단계 변수가 있다고 했죠. 공정 개발할 때 보는 것들은 여기 4가지예요. 4가지. 이 4가지는 주기적으로 안 해요. 주기적으로 안 하고 처음에 공정 개발할 때 이 4가지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4가지 측면에서 다 통과를 했다. 또 기준을 다 만족을 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이고 더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4가지를 통과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계측 정확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할 일은 이 계측 정확성이 유지가 되는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장기로 넘어가면 여기에요. 여기. 이 제품 생산을 한다. 여기서는 이제 매일 대량의 프로덕션이 일어나죠. 이때도 계속 계측기가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맞췄던 계측 정확성이 유지가 되는지를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표준 시료 가지고 매일 이렇게 계측 정확성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공정 개발 단계에서 보는 부분이고, 여기는 대량 생산 단계, 제품 생산 단계에서 보는 개념이다. 자, 측정 관리도라는 개념이 나와서 관리도. 표준 시료를 가지고 표준 시료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결과를 기록을 해놔요. 기록을 해놔가지고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측정 오차의 평균 이탈이 발생하는지를 트래킹을 해나가면서 이 정도까지는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커지거나 작아지는 부분을 이제 캐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죠? 더 안 보이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샘플 매저먼트고, 그러니까 표준 시료를 이제 3번 반복 측정하는 거예요. 반복 측정하고 여기가 시간이고, 날짜 시간이죠. 그래서 보면 9일 만에 한 번, 또 6일 만에 한 번, 2주 만에 한 번, 5일 만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나가는 거예요. 3번 반복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3번 평균 낸 거예요. 평균 낸 거. 48.54는 이거 3개의 평균이겠죠. 이 값들을 이 시간상에 찍어 놓는 거예요. 이날은 48.5니까 이쯤 되고, 여기는 여기도 48이니까 이 값들을 쭉 찍어 나가면서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계측 한계선을 이렇게 그어요. 관리 한계선이라고 하는데, 관리 한계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 저랑 3주에 걸쳐서 배울 거예요. 이 관리 한계선이 통계적인 리밋이라고 해요. 이 리밋을 벗어나면 통계적으로 뭔가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 보면 이때 조금 넘었죠. 이때 아마 계측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평상시보다 좀 크게 읽었죠. 이 안에 있는 이 베리에이션은 어느 정도 그냥 자연적인 계측 산포라고 보는데, 이거를 넘어서면 이때는 뭔가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도 관리라고 해요. 안정도 관리를 줄여서 정도 관리라고 하는데, 이 계측부서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예요. 이 정도 관리를 설비별로 하는 거예요. 설비별로 측정 치료를 가지고 설비별로 하는 거예요. 설비별로 하니까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보통 계측 설비가 10대씩, 우리가 공정이 보면 P 아까 001, M 001 이런 식으로 쭉 가서 P 500 몇 번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도 M도 막 500 몇 번까지 있죠. 그러니까 계측 스텝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하나의 계측 스텝에 계측 설비가 보통 9세대씩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세 설비가 이 계측 스텝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M010이다. 그러면 여기도 이 계측 설비가 쓸 수가 있어요. 보통 그래서 계측 부서에서 관리하는 계측 설비가 한 100대 정도? 그 정도? 100대까지 아니더라도 그 정도 되는데, 각 설비가 있겠죠. 근데 각 설비별로 이 관리도를 다 그리는 거예요. 설비별로 관리도를 다 그려가지고 1호 설비, 2호 설비, 3호 설비 별로 다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직선성이 뭐였죠? 직선성이 넓은 측정 범위 내에서 그 규격 한계를 포함하는 측정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측정 시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측정 시료도 표준 시료도 한 2-3개, 아까 5개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 한 설비별로 5개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5개 차트. 예를 들어 3번 설비 표준 시료 1번, 3번 설비 표준 시료 2번.
그래서 설비별로 5개 차트가 나오죠. 그러면 설비가 한 100대 있으면 거의 한 500개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매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매일 찍어보고, 그리고 한 차트별로 한 번 측정하는 게 아니라 반복 측정을 하죠. 그래서 계측 구성 일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측정 설비에 대해서 폭넓은 측정 레인지에 대해서 이거 통계적으로 이게 안정화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거죠. 이런 차트가 거의 뭐 눈 돌아갈 정도로 많아요. 거기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작업을 매일매일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지 않는지 계속 주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것처럼 만약에 벗어났다. 왜 이때 계측 설비가 문제가 있었느냐. 이제 파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원상 복귀시키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계측 설비가 잘못됐다. 뭔가 이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픽스되기 전까지 이 계측 설비가 또 운영이 됐을 거잖아요. 그럼 그 값들이 또 뭔가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업무가 아주 쉽지 않은 겁니다. 요 밑에는 R 차트예요. R 차트. R 차트는 뭐냐면 나중에 배울 건데 이 세 가지 값이 있죠. 세 개 값이 있는데 이 세 개 값도 지금 균일한 값이 아니라 똑같은 값이 아니라 차이가 있죠. 레인지가 있어요. 레인지. 이 맥스값, 민값,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를 여기 찍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최대값은 뭐죠? 이거죠. 최소값은 이거예요. 차이가 얼마만큼 나요? 0.4만큼 차이 나죠. 근데 0.4가 여기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들이 여기 다 정리가 돼서 이 레인지 값들이 또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레인지 값들을 매일 찍어보고. 그래서 이게 계측 3포죠. 계측 3포가 얼마만큼 또 안정적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도 포함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X가 아까 평균은 지금 이건데, 레인지는 3포에 대한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도 포함한 개념이 맞아요. 하지만 주된 목적은 이거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개념이 지금 이제 중요해요. 통계적 공정관리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죠. 이 개념을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 2시간 동안 풀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밀도로 넘어왔어요. 정밀도는 계측 3포에 대한 거예요. 정밀도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반복성은 뭐냐? 하나의 측정 설비로 하나의 시료를 반복 측정했을 때 발생하는 3포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측정 설비 내 3포예요. 우리 아주 유사한데, 자, 우리 공정 능력 분석할 때 분간 3포, 분내 3포 기억나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설비를 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동일한 측정 설비 내에 반복적으로 찍었을 때 나오는 3포 있죠. 그게 설비 내 3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시료를 A라는 설비로 반복 측정했는데 이게 그때 반복 측정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측정 설비 내에 3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현성은 뭐냐? 측정 설비 간 차이예요. 측정 설비 간 차이인데, 하나의 시료, 그러니까 어떤 시료를 가지고 A라는 설비하고 B라는 설비하고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시료이기 때문에 A라는 설비가 읽어야 되는 값하고 B라는 설비가 읽어야 되는 값하고 같아야 되겠죠. 동일한 시료를 읽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A라는 측정 설비가 읽은 값하고 B라는 측정 설비가 읽은 값이 서로 다르다. 보통 공정에는, 이 계측 공정에는 계측 설비가 이렇게 두세 대씩 있어요. 왜냐? 물론 하나로 커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게 생산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계측을 하는 거죠. 계측해야 되는 양은 많은데 한 대로는 부족하니 두세 대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스텝에 배치된 설비들은 다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읽어줘야 돼요. 이 측정 설비별로 다르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강선호 학생의 몸무게가 있겠죠. 또 몸무게를 드는데 이 몸무게를 A라는 몸무게 저울로 재고 B라는 몸무게 저울로 쟀을 때 값이 같아야 되겠죠. 똑같은 강선호 학생 이 재는 사이에 갑자기 폭식을 해서 살이 찌지 않는 이상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 계측 설비 간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 3%를 우리가 재현성, 그리고 영어로는 reproducibility. 이거는 repeatability라고 하고, repeatability, reproducibility.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영어 표현의 그 약자를 따가지고 RNR이라고 해요. RNR. 하나는 repeatability고 하나는 reproducibility. 게이지 RNR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게이지는 영어로 계측기란 뜻이에요. 게이지. 계측기의 반복성 재현성을 영어로 게이지 RNR이라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RNR이죠. 당신 RNR은 무엇이요? 상사가 이렇게 물을 경우 많죠. RNR, Role and Responsibility. 당신 맡은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RNR이 명확하지 않은 부서 진단이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지만 일에 대한 역할하고 책임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상당히 혼란스럽죠, 부서가. RNR을 명확하게 해주는 상사가 제일 좋은 상사니까 너 할 일은 이거, B라는 사람이 할 일은 이거. 그 상사가 그런 디렉션을 잘 안 해주면 팀원들끼리 오해도 많이 깊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회사에서 많이 커가면 부하 직원들의 RNR을 잘 관리해줘야 돼요. 그 RNR은 repeatability하고 reproducibility. 농담이 되죠. 부하 직원들의 repeatability하고 reproducibility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role and responsibility죠. 여기서 말하는 거와 달라요. 특정 설비의 반복성과 재현성을 우리가 게이지 RNR이라고 합니다. 자, 게이지 RNR을 우리가 실험을 해줘야 돼요. 실험을 해줘가지고 보는데 여러분 아주 익숙한 게 또 나와요. 실험 계획법 할 때 우리가 이원 배치법 배웠죠. 인자가 2개인 경우에 이제 실험 계획법인데 그 아이디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원 배치법에 의거해서 계측을 마치 실험으로 간주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 치료를 A개를 구해요. A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측정 설비를 보통 한 두세 개 정도. 그래서 시료별로 각 하나의 측정 설비로 n번 반복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죠? 첫 번째 측정 치료를 두 번째 측정 설비로 n번 반복 측정하는 거죠. 하면 예를 들어 이건 뭘까요? 두 번째 측정 치료를 두 번째 측정 설비로 n번 반복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는 측정 설비를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숫자는 측정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AB가 바뀐 것 같다. AB가 바뀐 것 같은데. 이 안에 작은 숫자는 너무 개념치 마세요. 그러니까 개념치 말고.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앞에 두 개 있죠. 이 순서를 다 바꿨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측정 설비에 대한 거고 뒤에 있는 숫자가 측정 치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A니까 사실 이게 바뀌면 2A1이 되는 거죠. A21이 아니라 2A1.
자, 두 번째 측정 치료를 두 개를 바꾸려. 이 안에 스펙을 좀 제가 바꿔서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지금 요거는 이제 가로 세로의 조합만 생각을 해보시면 각 조합별로 지금 n번 반복 측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통계 모델로 이렇게 지금 세웠어요. yij k 이거는 이제 측정값이에요. 측정값인데 측정값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아주 전체 평균, 오버롤 평균이 있고 이 평균에다가 측정 치료별로 뭔가 값이 다르겠죠. 이 A개의 측정 치료별로 값이 다를 거예요. 동일한 시료가 아니라 각각 서로 다른 참값을 가지는 시료들이겠죠. 그래서 그 측정 치료별로 주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측정 치료의 효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측정 설비가 주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1번 설비가 읽어드리는 값하고 2번 설비가 읽어드리는 값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도 어떤 설비에 읽어드리는 설비가 측정 설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교호작용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반복 측정에 대한 이런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더해져가지고 우리가 읽어드리는 y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죠? 이 측정 치료 효과가 과연 얼마일까? 그리고 재현성하고 반복성이 얼마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량적으로 알아내기 위해서 별량 모형 분산 분석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런 별량 모형 분산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생각을 했어요. 아마 다음 학기, 내년에 실험 이제 그 컨셉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측정 치료 효과가 치료에 의한 효과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는 0이 평균적으로는 0이 어떤 산포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참값의 산포예요. 참값의 산포인데 지금 시그마 A라고 했는데 참값의 산포는 우리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공간산포, 군대산포. 그 공간산포, 군대산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그마 B는 측정 설비의 산포, 시그마 AB는 교호작용의 산포, 그 다음에 이 반복성이다. 이 네 가지를 다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구성한 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네 가지 값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량 모형 분산 분석 이 기법이 이런 각 텀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산포가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하나 텀들이 이건 상수고 다 확률 변수라고 보는 거예요. 정규 분포를 가지는 확률 변수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각각의 산포들이 다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y에 대한 산포가 알파, 베타, 엡실론 이 네 가지의 산포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에 의한 산포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참값에 의한 산포다 그랬죠. 프로덕트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는 안 되겠지만 이 프로덕트는 아까 공간 산포하고 군대 산포로 다시 나눠지겠죠. 우리가 공정 능력 분석할 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리프로듀서빌리티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이 에러는 리피터빌리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계측 산포라고 보는 거죠. 계측 산포. 그래서 시그마 메저입니다. 우리가 결국 구하고 싶은 것들은 이거죠. 이거하고 이거 구하고 싶은 거예요. 구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구하느냐? 자, 리피터빌리티는 시그마 에러가 되는 거고, MSE로 구해요. MSE.
그러니까 MSE는 뭐를 의미하죠? 지금 이 칸 하나하나 지금 셀이 AB개가 있죠. AB개. 각 셀별로 이 N개 데이터의 산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반복성. 그래서 1 조건일 때의 에러, 2 조건일 때 이 N개 데이터의 산포, 혹은 또 1 조건일 때 이 N개 데이터의 산포. 각 셀별로 산포가 있겠죠. 그 산포들을 다 조사해서 구하는 게 MSE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는 MSE로 계산이 돼요. 이게 리피터빌리티가 돼요. 이거 리피터빌리티, MSE 다 같은 개념입니다. MSE를 가지고 이 리피터빌리티를 추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프로듀서빌리티는 계측 설비에 대한 거였죠. 그 계측 설비에 대한 건 이 두 가지 텀이 오는 거고, 이 각각은 이렇게 보입니다. 각각은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구하는지는 내년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측정 시료에 대한 산포는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면 이 MSE, MSAB 다 구해야 되겠죠. 자, 이거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했죠. 실험 계획법 할 때 이 시험 문제도 하나 나왔었죠. 첫째, 썸 오브 스퀘어 토탈을 먼저 구하고 나서 트리트먼트를 구하고, 이 트리트먼트는 인자 A, 인자 B에 의한 거를 각각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교호작용은 TR에서 AB를 빼주는 거죠. 그리고 에러는 SST에서 TR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 계산은 여러분 익숙하죠? 그래서 이 계산 방법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계산 방법을 그대로 써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자, 그래서 평가 기준이 이렇게 돼요. 우리가 퍼센트 RNR이라고 하는데, 퍼센트 RNR은 시그마 메저, 그러니까 계측 산포에다가 5.15를 곱하고 톨러런스를 나눠줘요. 톨러런스를 나눠줘가지고, 자, 이 값이 10% 이하면 적합하다 라는 거고, 30% 이하면 보통이고 30% 이상이면 부적합이다 라는 거예요. 측정 설비가 2대가 있고 측정 부품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리피터빌리티를 구하셔야 되죠. 분성 부속표를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이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 시험 문제도 나왔죠. 시험 문제도 나와서 이 공식을 가지고 충분히 이 아노바를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만드는 거 중간고사 때 했는데 왜 또 나오냐고 저 학생들이 그러는데 그래도 이거 계산하는 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는 거는 중간고사 때 했으니까 이제 계산한 결과를 활용하는 거를 잘 하세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까 그 공식에 이거 해가지고 분석표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구해봅시다. 리피터빌리티는 어떻게 하나? 리피터빌리티는 MSE로 구한다 그랬죠. 자, MSE가 지금 18.6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에세 리피터 우리가 에러로 측정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MSE라고 했죠. MSE라고 제곱으로 가야 되고, 이게 얼마죠? 18.6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리프로듀서빌리티는 시그마 제곱에 B하고 시그마 제곱
어떻게 구하나요?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 밑에 거부터 가면 MSB 마이너스 MSAB. MSB가 뭐죠? 측정 설비에 대한 거예요. 측정 설비가 MSB예요. 그래서 측정 설비가 290.08이고 교호작용이 지금 57.2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뺀 거죠. 이거 두 개를 빼야 되죠. 네, MSAB. 이거 두 개 빼면 차이가 이거는 290.1 빼기 28.6 그리고 4로 나누겠죠. 4. 이거 두 개 곱한 거죠. AN이니까 그러니까 측정 부품이 지금 세 가지니까 AN으로 나눠야 되니까 A가 지금 3이죠. A가 3이고 부품이 3개니까 A가 3이고 B가 2고 N이 2죠. AN이니까 6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4가 아니라 3 곱하기 AN이니까 3 곱하기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이게 지금 시그마 B고 시그마 AB는 MSAB 교호작용이 지금 28.6이죠. 28.6 빼기 MSE 18.6이죠. 를 N으로 나눠주죠. 지금 두 번 반복했으니까 2로 나눠주죠. 그래서 자 다시 쓸게요. 요약을 하면 이거 플러스 이거니까 두 개 다 더하면 이거 계산을 잠깐 해볼게요. (290.1) 1 빼기 28.6을 6으로 나눴죠. 네. 44.58 이게 44.58이고 이거는 5니까 43.58 플러스 5라서 48.58이죠. 자 그러면 퍼센트 리피터빌리티 리피터빌리티는 공정 규격 한계가 얼마랬죠? 300에서 400이니까 100이죠. 네, 그 다음에 5.15 곱하기 18.6에 지금 루트 씌워야 되죠. 이게 제곱이니까. 그러면 대략 얼마인가요? 4? 5는 아니고 4. 얼마 되겠네요. 4.5. 그래서 대략 한 20%? 대략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계산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서빌리티 그러면 똑같이 100배 좀 더 크네요. 그리고 루트 씌우면 약 7 정도 될 것 같아요. 7. 그래서 5.15 곱하기 7 정도 될 것 같고 이건 대략 35% 정도 36% 정도 되겠네요. 대략
거예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대략 58, 66 정도 되네요. 67 정도 되겠다. 67 정도 되죠. 이 제곱이 67이니까 매저는 대략 한 8 정도 되겠네요. 8. 그래서 약 8 정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대략 한 41%? 정확한 숫자는 아닌지 몰랐는데 41%. 41%면 아주 큰 거예요. 계측 오차가 톨러런스 대비 41%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에서 평가하면 어떤가요? 부족하죠. 부족하죠. 이게 이 설비는 좀 못 쓴다라는 거예요. 못 쓴다. 자, 그게 징후가 포착이 돼서 보면 어때요? 동일한 부품에 대해 가지고 설비별로 좀 다르게 읽고 있죠. 그래서 측정 설비 1번보다 2번이 좀 더 크게 읽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계측 설비 간의 차이가 재현성이 있는 거죠. 리프레드서빌리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측정 부품 1이라는 거를 측정 설비 1번 부품을 설비별로 좀 다르게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피터빌리티도 보이죠. 자, 똑같은 설비로 읽었는데도 지금 동일한 부품을 지금 값이 다르게 읽고 있죠. 여기는 아주 차이가 크네요. 8만큼 차이라고 반복 측정하니까.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리피터빌리티에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R&R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자, 질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험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면, 그리고 아노바 분석 테이블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재현성하고 퍼센트 리피터빌리티, 퍼센트 리프레드서빌리티를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거는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이 평가되죠. 가지고. 근데 더 세세하게 보는 경우는 엔드 조건으로 이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리프레드서빌리티도 몇 퍼센트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 리피터빌리티도 몇 퍼센트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세 개 중에 이거는 당연히 이거 두 개 합으로 나오는 거지만, 이거 두 개 중에 뭐가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가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리피터빌리티가 더 어려운 문제예요. 리프레드서빌리티는 뭐냐면 설비 간 차이 나는 거죠. 설비 간 차이라서 과연 이 설비하고 이 설비하고 왜 다르게 있느냐를 설비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설비에 대한 스펙을, 측정 설비에 대한 스펙을 보거나 설비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분해해 가면서 측정 설비가 서로 이렇게 다르니까 값을 다르게 읽어드리는 거랑 뭐라도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복성은 뭐죠? 그냥 설비 내에서 반복 측정했는데 값이 계속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울을 가지고 내가 강선호 학생을 A라는 저울하고 B라는 저울 가지고 몸무게를 재는데, A라는 저울로 강선호 학생 몸무게를 재는데 그때마다 계속 값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약 75kg 정도 되나요? 대략 70을 읽었다가 71로 읽었다가 60으로 읽었다가 막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근데 A라는 그렇게 많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건장하네요.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네. 근육이 많은 겁니다. A라는 설비하고 B라는 측정 설비가 값이 다르면 이거는 저울을 비교해 보면 되죠. A라는 저울하고 B라는 저울하고 왜 다른지 비교 대상이 있어서 그나마 힌트가 있는 경우인데, 동일 반복 측정했을 뿐인데 다르게 나오면 이게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뭉뚱그려 볼 때는 R&R로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이 각각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해결되면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려운 경우죠.
그리고 이게 또 언제 어렵다고 했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정 능력 계산할 때 군간 산포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하지만 국내 산포는 계산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이치랑도 또 어떻게 보면 닮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측정 값에 대해서 측정 오차를 분석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본 거죠. 크게 정확도하고 정밀도 두 가지를 보고, 정확도는 편의, 직선성, 안정성 세 가지를 본다. 편견을 보는 개념이고, 정밀도는 산포를 보는 개념인데 리프로듀서빌리티하고 리피터빌리티 두 가지를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 특히 뭐 반도체면 당연히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제조업체에 들어가면 측정 설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측정 설비. 그러니까 측정 설비를 만드는 데 들어갈 수도 있고, 측정 설비를 운영하는 부서예요. 그러면 측정 설비 운영하는 부서나 측정 설비 만드는 부서나 다 이 게이지 아레나를 아주 중요합니다. 게이지 아레나라는 편의, 안정성, 정도평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뭐를 할 거냐.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 생산과 관련된 부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공정도 최적화가 되어 있고, 내 계측값도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기본 준비가 다 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원자재를 대량 투입해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최적으로 이제 딱 튜닝된 최적 조건에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게 돼버리면 불량이 대량으로 발생해버리죠. 그러면 큰 손실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정이 대량 생산하면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사고의 징후가 있으면 빨리 포착을 해가지고 설비를 빨리 세우고 원상 복귀시켜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냐.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도 이번 수업에서는 통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통계적인 어떤 관리 한계선을 세팅을 해가지고, 이 통계적인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상 징후라고 보고 이제 설비를 스톱시키고 조치를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일이면서도 진짜 괴로운 일이에요. 보통 중요하면 괴롭긴 한데 상당히 신중해야 돼요. 왜냐? 보통 이 통계적인 관리 한계선을 품질팀에서 관리를 해요. 여러분들 뭐 혹시 품질팀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감이 올 건데, 그래서 품질팀은 이런 공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 데이터가 안정화 상태에 있을 때 데이터가 이러니까 한 이 정도 관리 한계선을 만족시키면 문제 없었더라, 이런 이제 가이드를 줄 수 있거든요. 이제 그 가이드를 우리는 거의 통계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나온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수백 가지 공정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제한된 인력 가지고 이 수백 가지 공정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셋업을 시켜놓고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인 리밋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밋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징후를 주는 거죠. 현업에서 실제로 생산하는 부서들은 어떨까요? 이 관리 한계선이 일단 본인들이 만드는 관리 한계선이 아니죠. 품질팀에서 주어주는 건데, 이 관리 한계선이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면 어때요? 설비가 자주 서겠죠. 설비가 자주 서서 현업 부서한테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판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폴스 알람이라고 표현해요. 폴스 알람.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서버리면 정말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설비가 서고 있는 거예요.
설비를 세울 만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 통계 리밋 때문에 설비가 서는 거죠. 그러면 그게 현업부서한테 아주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작정 늘려주면 안 돼요. 이 안에서 막 크게 놀더라도 안 잡히겠죠. 그러면 현업부서들은 그 설비가 서는데 그걸 풀어야 되는 부담은 없겠지만 사고가 발생했는데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해서 막 선포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도 이 관리 한계선이 너무 넓어가지고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고를 발생한다는 사고 디텍션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사고는 잘 잡아내지만 문제가 아닌데 설비가 서는 아주 비효율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너무 넓게 해주면 생산하는 데는 허틀이 전혀 없겠지만 사고 발생했을 때 전혀 못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정 한계선을 결정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사실 그게 품질팀의 임무고 저의 본 업무이기도 했어요. 제가 반도체 있을 때 그 통계 알고리즘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관점이나 저희 품질팀 관점에서는 이 정도면 하면 생산성에서도 차질이 없고 동시에 그 디텍션도 아주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업부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견해차가 아주 커요. 그리고 아까 말한 이런 것들 있죠. 정도관리. 정도관리도 이것도 그 개념이에요. 이 기준도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이 정도 차이 나면 계측이 문제 있다고 보는데 현업부서는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그 관점인데 결국 품질팀에 있는 사람들은 통계밖에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상 징후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희박한 확률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업무를 하려면 통계적인 지식이 꽤 탄탄해야 돼요. 우리가 그 현업부서 사람들 대상으로 설비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상점이라고 말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 설비 워낙 많고 우리 인력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적으로 현업부서들을 상대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또 우위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직장도 마찬가지고 새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면 특히 품질팀에 가면 통계가 아주 중요해요. 현업부서하고 이야기할 때 설득시키려면 통계밖에 없어요. 그 현업 엔지니어들에 대한 현업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현장 지식이라든지 설비에 대한 난리지, 공정에 대한 난리지를 품질팀이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더 알 수가 없어요. 직접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하지만 품질팀의 장점은 뭐냐면 그런 여러 현업부서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런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절대 어떤 현업에 대한 설비라든지 그런 지식 가지고는 설비 엔지니어들하고 협업하기는 쉽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품질팀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통계를 반드시 익숙하게 다룰 수 있어요. 그 말은 제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거. 사설이 좀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한계선, 통계적인 리밋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 2주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